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아주 간단한 잘못된 해답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남역 사건에서 증상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임상 문제 검토는요, 굉장히 한번 까다롭습니다. 주체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반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TV나 드라마에서 보이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 제가 대본을 쓰고 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죠. 영상이 하나 더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영상이 하나 더 나온다면 제가 아래에 영상이 더 하나 나온다고 이야기를 써놓겠습니다. 범인 그 김성민이의 증상이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추측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 추측이 있어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성민의 증상에 대해서, 김성민은 이제 청소년기부터 앉았다 일어섰다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는 누군가 자신을 욕한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2014년에 신학원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 김성민은 그랬어요. 나는 추진력 있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들이 나를 견제하고 괴롭힌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미 청소년기에 강박 행동이 등장했다는 건요, 그 이전에 벌써 강박 사고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강박 사고가 최초에 등장을 해요. 그럼 이 강박 사고를 등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행동화로 이어지거든요. 김성민이 청소년기에 앉았다 일어섰다는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건요, 이게 강박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행동 자체가 주술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최초 발병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데 청소년기부터 이제 강박 행동이 등장했다. 그럼 그 이전에 이미 발병을 했겠죠. 보통 이 증상이 발견되고 얼마 안 돼서 이 초기다, 뭐 중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신분석에서 바라볼 때는요, 신경증의 초기 상태는 전부 다 잠복기입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중기 이상이 돼서, 즉 신경증 증상이 현실에 개입하게 되면 중기 이상으로 봅니다. 그의 증상이 어떤 정도의 속도로 진행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조금 이르다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발병했을 수도 있어요. 신경증 발병 자체는요, 2차 성징이 다가오는 아주 애매한 시기에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논리 변화 문제가 좀 있어요. 어린아이의 논리에서 성인의 논리로 변하는 거죠. 혹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그 변화의 시기에 신경증이 발병하기가 쉽습니다. 이 논리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심리성격 발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를 검토하면요, 잠복기에서 사춘기, 즉 생식기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르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 피아제 아시죠? 피아제가 아동 발달을 이야기했잖아요. 피아제도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인지 발달이죠. 그러면 잠복기까지는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요. 잠복기가. 여기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잖아요. 이 시기에 논리 체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복기가 끝나고 2차 성징이 등장할 때 생식기로 넘어가면서 이때 논리가 아이의 논리에서 어른의 논리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신병의 경우에는요, 아동 시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정신분석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유년신경증이라는 건 있는데요, 아동 정신분열증 이런 건 없어요. 아동 조현병 뭐 이런 거요. 프로이트도요, 사춘기 시기를 조금 일찍 잡을 때는 10살까지도 잡았으니까요. 요즘은 그렇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시기에 이제 자성증이 등장한다, 그렇게 추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김성민이 환청의 문제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변에 말하고 다닐 정도라면요, 이때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환청이 들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냅니까? 안 드러내죠. 그래서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환청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체계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환청도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루는 환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겨냥하는 환청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르치고 지시하는 환청이 있습니다. 이 다루는 환청이 등장할 때는요, 구체적인 목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겨냥하고 있을 때는 그 외설적인 장면이나 욕설이 등장합니다. 혹은 뭐 성적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에이 야 너 또 했냐? 에이 지시도 않네, 또 했네, 했어, 이런 거요.
그리고 또 가르치고 지시하는 환청은 행동이 굼떠져요. 먼저 듣고 움직여야 되니까 행동이 굉장히 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등장한다는 것은요, 초자의 검열을 무시하려는 그런 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징후가 될 수가 있어요. 초자가 이제 자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 초자의 명령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과 그 의사들이 가끔 차트 쓰고 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초자가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초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초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정신분석의 정신구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뭐 쓰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4년에요, 여성들로부터 괴롭힌다는 망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김성민이 듣고 있는 환청하고 좀 관계가 될 거예요. 앞서 설명한 환청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김성민을 겨냥하는 환청이 있다면 어떨까요?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는 동성보다 이성의 목소리가 훨씬 유효할 겁니다. 남성에게는요, 이 여성의 그 성적 평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물론 여성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분노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행동화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청 문제는요, 직접 경험하게 되면요, 현실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돼버립니다. 객관화가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김성민이 왜 그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검토할 수 있게 해준 내용입니다. 그 앞에 6명의 그 남자가 왔다 갔잖아요. 그 남자들은 손은 안 댔어요. 근데 새벽에 그 여성분만 공격을 했단 말이죠. 왜? 그때 이 환청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편집증에서는 아무나 공격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에 따르는 그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 페미들이 주장하는 여성 혐오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성민은 2008년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어요. 조현병 진단을 받았죠. 아마도 제가 갖고 있는 임상을 통해서 추측해보면요, 이 시기에 기본적인 자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손상이 됐을 겁니다. 1년 이상 씻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안 씻는 것이요,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분들 중에 보면 안 씻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기 컨디션이 좀 괜찮아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딱 그대로 놔둬 좀 강박적으로. 그래서 자기 몸도 따로 이렇게 변하고 관찰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안 씻는 거는요, 남녀 모두에게 다 등장합니다. 이게 안 씻는 것 자체가 변화를 막음으로써 증상이 더 발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신경증에서 청결해진다 이런 거는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속하게 안 씻어요. 청결해진다는 게 만족감을 씻어낸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를 안 닦아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 만족감을 지우기가 싫은 거죠. 제가 그 담당했던 편집증자의 경우에는요, 이 친구는 정말 한동안 안 씻었어요. 머리는 항상 산발이었고요. 코털도 이 콧구멍 밖으로 삐져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코털 나온 건 제가 한 2번째 봤는데, 막 이렇게 삐져나오니까 그때 걔가 이제 20대 중반에 발병을 했으니까 20대 중반에 콧털이 저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콧털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통 우리가 보면 좀 지저분한 거 보면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깔끔해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보고 이걸 좀 깎아주려고 하는데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뭐 이건 뭐 제 경험이고요. 급성기에는요, 이 자기 관리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이때는 우리 정신에서 이 편집 망상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망상체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자리 잡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 망상체가 자리를 잡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관리 능력이 좀 회복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 전혀 티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너 이게 괜찮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망상체가 자리를 잡으면서요, 환상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에도 기능이 있어요. 이 외부 현실 자극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 심한 자극을 그냥 받아낼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순화가 되어야 돼요. 이 순화하는 작업이 환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환상이 그냥 엉뚱한 생각이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환상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정신병이 발병하게 되면 이 환상의 기능이 멈춰버려요. 환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망상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환상은 자아에 직접 꽂히는 그 에너지들을 순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멈추니까 이 망상이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망상이 등장하는 것은요, 자아가 나름대로 이 현실을 다시 조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망상이 등장하면 주변이 자기 멋대로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탐구 이런 거 없어요. 딱딱딱 다 정해져 있어요. 신경증하고 정신병을 구분할 때는요, 신경증도 정신신경증이에요. 정신병도
정신신경증이에요. 근데 이게 진단 체계에 따라서 정신신경증인데 A군이 있고 B군이 있단 말이에요. A군에 있는 거는 주로 신경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B군에 있는 것을 정신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환체계가 다 있거든요. 자, 우리 정신장치 내의 갈등은 신경증으로 등장하는데 자아와 현실의 갈등이 정신병으로 나타나요. 이 정신병이라는 게 자아와 현실 간에 있는 갈등이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병은 자아의 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현실의 이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데 정신병이 발병하면 이 질서 차원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편집증이나 정신분열증 같은 정신병 발병에서 행동과 말이 이상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강박증이 좀 심해도 자기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언뜻 듣기에는 망상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하죠. 전두엽 피질에서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이게 자기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망상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오해하면 망상을 그냥 바로 써버릴 수가 있죠. 이때는 그 사람이 어떤 질서를 통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망상이라는 게요, 현실에 들러붙기 위해서는 이 망상이 필요해요. 환상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현실에 어떤 식으로 들러붙을 것이냐 이거죠. 이런 망상이 멀쩡한 사람들한테서도 좀 관찰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스토킹 범죄 뭐 이런 거 보면요, 그 어떤 여자가 감사합니다 하고 말 한마디 하고 웃어줬다고 자기하고 결혼할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것도 이런 영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을 때 약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약을 먹으면 낫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 약물 작용이요, 정신에너지 처리에 간섭을 하면서요, 환상이 기능할 때는 이것 자체를 순화시켜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 이게 철회가 되어버립니다. 철회가 되어버리면서 과잉 에너지를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낫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변한 건 없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에 내성이 생기면서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지점까지 갑니다. 제가 정신병동에서 근무할 때 그런 걸 봤는데, 우리 보통 그 아티반 있잖아요. 아티반도 병동에서 액팅아웃 하고 하면 아티반 쓰거든요. 아티반 썼는데 이 사람이 내성이 있는 거예요. 하도 많이 맞춰가지고. 아티반 200을 맞고도 멀쩡한 사람을 봤어요. 굉장히 많이 맞았죠. 보통 우리는 10mg만 맞아도 좀 해롱해롱 할 건데 200을 맞아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만큼 내성이 생기면 이 약이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예요. 범인 김성민의 이상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비슷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현실 관계가 유지가 되느냐 끊어지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그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탐구를 해야죠. 뭐 의사가 정신분석을 하든 안 하든 뭐 생물학적 치료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삶을 듣고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의 일이 되겠죠. 게다가 이걸 좀 막연하게 뇌로 판단해 버리면요, 그래요, 단순하게 설명하고 싶으면 뇌를 지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복잡한 문제에는 아주 간단한 잘못된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김성민이 단약했어요. 약을 안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여기서는요, 약물을 어떤 식으로 지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더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약물 복용을 권했어요. 의사도요, 약 안 먹으면 재발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약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효율이 좀 떨어지죠. 몸도 처지고요. 근데 이 정신병의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병을 자기 몸처럼 살아갑니다. 정신병에서는요. 여기서 이 약물이 공격하는 게 병일까요? 아니죠. 자아입니다. 게다가 이 모든 정신질환 자아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게 죽으려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하면 자아는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럼 맥은 못 쳐요. 그걸로 박해망상이 등장하게 되면요, 이 약 준 사람이 박해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 김성민은 여성들에 대한 피해 망상도 보였어요. 이 말의 다른 의미는요, 발병하기 전에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피해 망상이 등장한 걸까? 이 지점에서 설명이 잘 안 되면 막연히 출발점을 망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막연하다 보니까 여성 혐오 같은 그런 뭐 정치적 선동질이 먹힌 거죠. 근데 이 현상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페미니스트들의 정신승리 방식이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의 방식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방식으로 사회를 공격한 거죠.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치면, 페미니스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를 공격한 거예요. 호응이 되고 섀도우 복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입증이 발병할 때요, 이 동성애 충동 문제가 있어요.
이는 프로이트의 그 슈레버 분석으로부터 계속 등장한 내용이에요. 자, 슈레버의 경우에는요, 편집증이 발병할 때 박해자를 찾았단 말이에요. 누구냐? 주치의였던 플래티 박사라고 있어요. 이 플래티 박사를 이 슈레버 부부가 되게 좋아했어요. 슈레버를 치료해주고, 슈레버의 부인은 이 플래티 교수 사진을 이 액자에 넣어가지고 탁자 위에 놓아줄 정도,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재발을 하고 나서요, 이 재발할 때 편집증이 올라왔는데, 이때 플래티 박사를 향한 동성애 충동이 확 일어난 거죠. 이걸 이제 방어하려고 한 거고요. 동성애 충동 자체는 이 슈레버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는 남자예요. 그것도 이제 남성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독일 남자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이름난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정하겠어요? 인정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를 실행합니다. 이게 편집증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발병하면서 자기 동성애 충동의 대상인 블랙티 박사가 박해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성으로도 가공이 돼요. 제 내담자는요, 이 동성애 충동을 누구에게 느꼈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거든요. 아버지한테 그걸 느꼈는데 아버지한테는 이래서는 안 돼,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다른 여자들을 자기 망상에 등장시키기도 했어요. 물론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버지를 향한 동성애 충동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벽으로서 여자가 등장한 거지, 그 여자에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맨날 그 여자 타령을 해요. 여자가 날 좋아해 줄까? 여자가 내 손을 잡아줄까? 어떤 사람이라도 난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직까지 내용이 더 남아있어요. 망상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